네, 돈이 된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와, 이 제목이 에코프로 BM 팔아라. 전 네. 세계 공급해도 남는 수준. 이거 오늘자 레포트죠. 레포트 제목입니다. 양극재 월별 단가 추이 나와 있고요. 진한 파란 선이 양극재 전체. 보통은 저희가 둘 다 취급을 하니까 NCM, NCA 둘 다 이렇게 그쵸?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서 다음 보겠습니다. 와, 왜요? 왜 우아하신 거예요? 이 리포트 쓰신 분 하기 전에 되게 많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디예요? 유진투자증권인 모양인데요. 매도 의견, 투자 의견을 에코프로 BM 나왔고 이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이 관련 주가의 하락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실은 일단 모멘텀 측면은 있어요. 2차 전지 대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예심에 드디어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이슈가 나오면 워낙 이제 조단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자사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게 항상 그래요. 시장이 보고 싶으면 보고 그리고 좋게 생각할 땐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할 땐 나쁘게 보고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괜찮다라면은 아마 이게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분위기만 그쵸? 좋으면.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가 안 좋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거 150만 원 갈 때 얘기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의 마음처럼 시장도 네, 무슨 마음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싸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슈가 있지만 어쩔 때는 좋게 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안 좋게 어떨 때는 호재가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이잖아요. 보호예수 해제. 주가가 괜찮을 때는 이게 악재가 안 되지만은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이게 물량 부담 때문에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예전에 제가 진짜 탁 잘라서 정말 잘라서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2차 전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때 안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섹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에코프로가 전반적 증시를 저는 망쳐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어쨌든 연초부터 보게 되면 11만 원이었던 주가가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만 간 게 아니라 에코프로에서 증시도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에코프로에서 힘이 빠져버리게 된다? 그럼 증시의 가치 힘이 빠져버렸다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말씀했지만은 뭐 정률적인 분석이란지 객관적인 증거란지 이런 부분들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수급에 의한 부분이란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단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전에도 이렇게 뭐 주도하는 섹터란지 테마가 식었을 때 증시가 식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속상하시고 좀 듣기 싫을 수가 있겠지만은 과거의 사례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처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아쉽게도 안 좋을 수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지분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시장이 약한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휴장 캘린더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한국은 목요일부터 4거래일 쉬고 중국은 금요일부터 해서 6거래일이나 쉽니다. 여기 이동 시간이 많아서 땅이 넓어가지고 더 길고 대만 하루, 홍콩 하루 뭐 이렇다 보니까 회피 심리가 오늘 피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추석 때 만약에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D-2일까지 매도를 해야 그 현금 자금이 그 전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까지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여기서 자금을 빼신 분들이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이겠죠? 마이너스 되신 분들은 빼지 못하잖아요. 그런가요? 보통은 그래요? 마이너스 되신 분들이 이렇게 연휴라고 해서 이 자금들을 빼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 자금이라고 하면 AI 로봇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런 자금 그 이전에 수익이라고 보면 예. 그 이전에 수익이라 보게 되면요. 예. 수익이라 보게 되면은 그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로봇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비만 치료에 관련된 바이오라든지 뭐 그런 쪽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AI 쪽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엔터 쪽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이미 주가가 하락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나오려면 아마 그때 좀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또 연휴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불확실성이겠죠. 그렇죠. 그 이번에 FOMC에서 제가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네. 점도표 있잖아요. 점도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실제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뭐 어쩌란 얘기죠? 아니 그러면 점도표 발표를 왜 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내년도 그렇고 후내년도 그렇고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은 이거를 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게 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점도표를 보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2년물 단기채 금리도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파월이 확실하게 금리를 높게 유지할 것이, 뭐, 경기지표를 보고, 뭐, 그게 높게 유지할 것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동결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명확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의 금리가 어느 쪽에는 확실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가던, 아니면은, 이게 단기에 리스크로 작용되게 되면서, 그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빨리 해소가 되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9월달 끝났고 10월달 더 봐야 되고 그럼 또 내년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이 잔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면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봅니다. 사실은 연준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아니,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왜 왜냐하면은 안 되세요? 연준이 시장을 끌어가야지 시장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 건 네. 어때요? 지금 어차피 긴축 마지막 막바지는 다 동의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코멘트를 만약에 과하게 시장 친화적으로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심리를 자극해서 그것이 나중에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미뤄질 것을 염두해서 일단 네네. 심리를 누르기 위한 코멘트라는 측면. 결국에는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인데 네네. 한 줄로 한 단어로 딱 압축을 하면 이번에 FOMC는 데이터 디펜던트거든요. 그래서 네네. 계속 지표 보고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호한 발언들을 많이 했던 건데 네.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러나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시장을 끌어갈 것인가, 시장 휘둘릴까는 다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 연준 의장이죠. 옐런 의장. 지금 재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분이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이 연준을 따라오게 계속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로금리 계속 유지할 거야, 올릴 거야. 이거를 계속 시장이 신호를 주게 되면서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결국 연준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금리라든지 시장의 정책이 따라오게 만들었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2011년도에 저금리가 끝이 나게 되면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나 연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제로금리를 유지했었거든요.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시 제로금리 내렸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연준은 어쨌든 시장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의 어떤 파월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란 말이야 저래란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요. 지금 추석 이렇게 일정이 나왔는데 29일 날 여행을 갈 겁니다.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날씨잖아요. 네. 기상청에 전했는데 29일 같은 경우는 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짜증 안 날까요? 29일 여행을 가야 되는데 기상청에 전했더니 29일 날 날씨는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어쩌란 말이에요, 어떤 말. 그래서 지금 화가 나셨군요. 뭔가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 예. 어쨌든 좀 파월이 생긴 건 정말 꼬장꼬장하게 고집 있게 생겼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 소신입니다. 좀 그렇게 시장을 좀 이끌어 갔으면 그런 그 리더십일까요? 좀 이런 걸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신. 자, 지금은
개인적인 소신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구간이라고 보셨고 네.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구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 11월 FOMC 전까지는 시장 계속 안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10월까지가 아니라 올해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올해 끝까지요? 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이제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성. 그게 연준 올해 정책에 끝까지 대한 그렇게 불확실성. 갈 네, 것이라고 저는 계속 간다고 보시는 봅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이 방송에서도 돈 되는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거든요. 9월 달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냐가 중요하다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결국 보세요. 지금 9월 달 FOMC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가서도 명확한 어떤 스탠스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 불확실성이 끝이 날까요?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11월 달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그래 봐야 한 달이거든요. 뭐 내년 가서 이제 올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 신년 효과 뭐 이런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종목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종목, 업종 그리고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일 상단에는 이 시장 이슈였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게 된다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리포트가 나온다고 해도 안 갑니다. 최근에 그렇잖아요. 반도체에서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 왜 안 갈까요? 시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 올해 연말 내내 이어질 네네. 것이라는 관점,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라면 현금을 현금 위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봐지고 그 그리고 약간 명확하게 기준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네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현금 비중을 몇 %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100%도 가능하고 100% 했으면 좋겠어요. 100%요? 네네. 그 그러니까 정도로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왜냐하면은 보시나요? 지금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좀 비갈 만한 어떤 섹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주식 비중을 뭐 늘리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지금 명확하게 그런 섹터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최근에 시장 특징이 순환매가 되게 짧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서 물론 매매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30% 비중에서 적절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제가 비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쨌든 괜찮아져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로봇이 됐던 비만 치료 됐던 좀 길게 할 만한 섹터가 나와야 거기서 수익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현금을 가져가게 되면서 추후에 가지게 될 이 기회 비용이라도 좀 세이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죠. 제가 저도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망치 얘기하게 되면서 현금 100%를 가져가라는 얘기하는 게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떠나서 투자라는 입장에서 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현금이 어찌 보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거 일단 전체적으로 매크로 상황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주셨고 이 발빠른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현금이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테마주 장세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최근에 와서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일정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AI, 로봇, 뭐 그래요? 바이오 일정이라던가 엔터 일정도 좀 있고 해서 반도체 일정 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허영선님께서 반도체 소부장 선별적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혹시 아이디어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기 밀리에서 신규 상장 정도? 지니언스? 그러니까 저런 것들 지니언스가 관련 종목인가요? 맞을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지니언스 제보 맞을 받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밀려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최근에 어떤 테마가 짧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은 짧게. 관광 통계라든지 뭐 그 셧다운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볼 만한 것들이요. 그리고 AI 탑재 이런 것들도 최근에 AI가 식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늘 뭐 물론 알서포트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나오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좀 분위기가 식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갈 만한 것들보다는 저렇게 단기적으로 갈 만한 것들이 저는 눈에 좀 보이네요. 스윙 매매나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뭐 짧게 단기나 뭐 스윙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이거 소비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27일 이번 주 수요일에
관광 통계 발표인데 네네. 8월 데이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단체 관광 네네. 허용 시점이라서 처음으로 단체 관광 허용분이 네네. 이제 반영이 되는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 네네. 소비나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포함해가지고 한중일 외교 고위급 회의 맞아요. 요거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네네. 준 물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웃기지만은 이게 참 웃기게도 근데 올림픽 관련된 수혜주들 있잖아요. 보통 얘기하는 예. 것들 뭐 치킨이든지 뭐 맥주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좀 조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 천천히 가는 그거지 한중일 외교 고위급 회담하고 네. 관광 통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전문가분들 이렇게 많이 언급은 안 하실 거예요. 천천히 가는 종목이 있어요. 천천히. 신세계 인터, 롯데 쇼핑. 아, 유통 쪽 보시는군요. 이 중국 관련돼 가지고 제가 탑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롯데 관광개발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롯데 관광개발도 시세가 한번 나고 난 다음에 채는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면세점 관련돼 가지고 신세계 인터하고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이게 그 티가 안 날 정도로 천천히 올라가고 주가가.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종목들 정도는 아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재미없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완만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중일 외교 고위급 회담 그리고 이제 중추절 뭐 국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종목들 좀 봐야 되는데 예. 그거 외에는 뭐 솔직히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제 항주 네. 관련해서 이 물꼬는 제가 이제 한중 미팅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 시진핑 그런가요? 주석이랑 한덕수 총리 네. 만남이 23일에 뭐 그래서? 22분간 그리고 한국 방문도 이제 보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 얘기했고요. 유통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좀 우리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좀 주고 계시고 만약에 뭐 변동된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